오늘의 세계 명작의 산책은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입니다. 1872년 10월 9일 수요일, 이집트 수에즈 항구에는 뭄바이로 가는 인도, 중동 해운 회사의 쾌속선 몽골리아호가 오전 11시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도에는 수에즈 주재의 영국 영사와 런던 치안본부에 픽스 영사가 있었는데 픽스는 영국 은행에서 5만 5천 파운드를 훔친 범인을 찾으려고 수에즈 항구에 와 있었습니다. 몽골리아호가 도착해 승객들이 내렸을 때 젊은 남자가 픽스에게 다가와 영국 영사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남자가 내민 여권을 본 픽스는 사진이 절도범의 몽타주와 똑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픽스가 영사의 사무실에 있을 때 그 젊은이가 주인과 함께 왔는데 영사는 여권을 손에 들고 꼼꼼히 살펴보더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사증이 필요 없다는 것과 여권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신사의 말에 영사는 날짜를 적고 서명을 한 후 영사의 직인을 찍었고 포그는 수수료를 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사관 밖에서 우물쭈물하는 파스파르투를 발견한 픽스는 양말과 셔츠를 사야 된다는 말에 안내를 해주겠다며 동행을 하는데 파스파르투는 수다쟁이였습니다. 파스파르투와의 대화를 통해 픽스는 갑자기 런던을 떠난 점, 거액의 돈을 갖고 있는 점, 먼 나라로 서둘러 가는 점, 여행 직전에 새로운 하인을 고용한 점 등으로 포그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런던의 저택에 사는 포그는 최고의 신사만 회원이 되는 혁신클럽의 회원이었는데 클럽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베어링 형제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그는 베어링 형제가 운영하는 은행에 많은 돈을 예금하고 있었는데 포그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벌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포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며 하인과 단둘이 생활했는데 파스파르투는 지난번 하인이 넘겨준 일정표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모시는 거로구멍. 한편 포그는 여느 때처럼 혁신클럽에서 지냈는데 저녁 식사 후 모인 신사들은 사흘 전 영국은행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을 화제로 삼았습니다. 도둑이 5만 5천 파운드란 큰 돈을 훔쳐간 사건이었는데 은행의 손실로 처리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영국은행 부총재인 렐프는 형사들이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세계는 넓어서 외국으로 도망가면 잡을 수 없다는 사람들에 대해 포그는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80일이면 일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담이 어느새 물러설 수 없게 되어 80일 만에 세계 일주가 가능한지 거액의 내기를 하는데 포그는 렐프에게 거액의 수표를 맡기고는 혁신클럽을 나갔습니다. 일정표에는 없는 시간에 돌아온 포그는 파스파르투에게 10분 뒤에 세계 일주를 떠난다고 말하고 파스파르투가 서둘러 짐을 꾸려 나오니 그는 이미 채비를 마친 채로 서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제 방에 가스등 끄는 걸 깜빡 잊었어요. 그럼 자네 방의 가스비는 자네가 물도록 하게. 그로부터 9일 동안은 열차를 갈아타고 이어서 배를 타는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파스파르투는 배에서 픽스를 발견하고 픽스는 인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월 14일 몽골리아호는 석탄을 실으려고 아덴에 들렀는데 포그는 영사관에서 사증만 바꾸는 배에 돌아왔고 체포영장을 받지 못한 픽스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시간 뒤인 오후 6시에 몽골리아호는 다시 출발했고 168시간 후인 10월 20일 정오 무렵에는 배가 인도 땅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예전보다 이틀이나 빨리 왔다. 몽골리아호가 뭄바이에 정박하자 파스파르투는 처음으로 동양의 풍경을 보고 세계 일주가 믿어졌는데 뭄바이 거리는 파르시 축제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원 앞을 지나다가 아니 궁금해진 파스파르투는 사원에는 신발을 벗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몰라 그대로 사원에 들어갔다 승려들을 때려 눕히고 사원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파스파르투는 기차 출발 직전에 간신히 역에 닿아서 기다리던 포그에게 조금 전에 일을 자세히 말했는데 2 사람의 이야기를 픽스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콜카타까지 가지 않고 뭄바이 경찰서에 인도해서 죄를 저지른 사나이가 콜카타로 갔다고 하는 배. 열차 안에서 포그는 몽골리아호에서 만났던 트로마티 경을 다시 만나 동행하는데 10월 22일 아침 8시에 대륙을 가로지르던 기차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탈역까지 25km 정도 남은 지점에 기차가 멈춰선 것인데 철도가 여기까지만 있다는 차장의 말에 따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이것을 미리 알아서 마을로 달려가 탈 것은 모두 빌려가 그들은 빌릴 것이 없었는데 파스파르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주인님, 멋진 탈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사는 인도 사람 집에 코끼리가 한 마리 있어요. 세 사람은 급히 인도 사람의 집으로 가서 2,000파운드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코끼리를 사고 아주 영리해 보이는 젊은이를 안내인을 채용하게 됩니다. 안내인은 지름길을 택했는데 울창한 숲속에서 코끼리가 갑자기 멈춰섰고 안내인은 코끼리에서 내려 무성한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라만 승려들의 행렬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근처의 브라만 교도들은 백인을 미워해서 눈에 띄지 말아야 해요. 잠시 후에 행렬이 지나가는데 끝에는 브라만 승려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젊은 여자를 끌고 가고 있었고 크로마티는 이 행렬이 사티라고 합니다. 사티란 남편 장례식 때 아내를 같이 죽이는 인간 제물로 산 채로 불태워질 것이라되 안내인이 출발하려고 할 때 호구가 안내인에게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저 여자를 구합시다. 호구가 걱정한 것은 안내인이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는데 안내인도 파르시인은 이런 관습을 싫어한다며 거들겠다고 나섭니다. 네 사람은 필라지 사원에서 기회가 나지 않아 포기 일보 직전이 되는데 갑자기 브라만 교도들이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늙은 영주가 벌떡 일어났던 것인데 살아난 영주가 신자들 사이를 빠져나와 호구와 크로마티 경이 있는 쪽으로 거침없이 걸어왔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호구는 영주를 보고 탄성을 질렀는데 그것은 변장한 파스파르투였고 일행은 아우다를 안고 급히 숲속으로 달려가 코끼리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아났습니다. 오전 10시에 일행은 알라하바드에 닿았는데 콜카타까지는 기차로 하루면 갈 수 있어 내일 정오에 홍콩으로 떠나는 기선에 충분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 타면서 포그는 안내인에게 약속한 돈만을 주었는데 출발 시간이 되자 안내인에게 코끼리를 선물로 줘서 파스파르투를 감동시킵니다. 콜카타로 가는 기차에서 정신을 차린 아우다는 호구 일행에게 감사를 표했고 호구가 함께 홍콩으로 가겠냐고 하자 홍콩에 사촌이 살고 있어 좋다고 합니다. 호구는 콜카타 역을 빠져나와 서둘러 가려고 할 때 한 경찰관이 성큼성큼 세 사람 곁으로 다가와 그들을 데려가면서 8시 반에 오바디아 판사 앞에 출두하라고 합니다. 세 사람은 8시 반이 되자 법정에 불려나갔는데 서기가 포그 씨와 하인이 브라만 교도의 신성한 장소를 더럽혔다는 죄를 일컫고 증거품으로 구두 한 짝을 올려놓았습니다. 내 구두다. 포그는 깜짝 놀랐는데 두 사람 모두 뭄바이 사원에 일을 잊고 있었던 것으로 결국 한 사람당 1,000파운드라는 엄청난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포그는 법정을 나오자 급히 부두로 달려가 1km쯤 떨어진 바다 위에 머무는 랭구노로 보트를 타고 가는데 배는 몽골리아호에 비해 시설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한편 픽스도 체포영장을 홍콩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호구 일행을 뒤쫓아 배에 탔는데 배에서 파스파르투는 픽스를 혁신클럽의 스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랭구노는 물라카 해협을 지나 다음날 아침 4시에 싱가포르에 닿았고 홍콩까지 약 2,400km를 6일 동안에 가면 요코하마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로 속도가 늦어져 24시간이나 늦게 홍콩에 도착해 요코하마로 가는 배를 놓치지만 카르나티크호가 보일러 고장으로 출발이 미뤄졌음을 알게 됩니다. 카르나티크호가 다음날 아침에 요코하마로 떠날 예정이라 호구는 배를 타기 전에 홍콩에 살고 있다는 아우다의 친척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척인 제재은은 큰 재산을 모아 2년 전에 네덜란드로 떠났는데 난감해하는 아우다에게 포그는 같이 유럽으로 가서 제재은을 찾자고 합니다. 카르나티크호의 수리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출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를 사러 갔던 파스파르투는 15시간이나 앞당겨졌다는 말에 기뻐했지만 픽스가 술집에 가자고 꾀자 아평 부린 술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술집에서 픽스는 경찰임을 밝히고 파스파르투를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해보지만 파스파르투가 요지부동이자 몰래 아편을 피우게 해서 그를 쓰러지게 합니다. 포그는 파스파르투가 이튿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자 아우다와 부두로 향했는데 카르나티크호는 사라졌고 이곳에서 만날 것으로 생각했던 파스파르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그는 요코하마로 가는 배를 빌리려고 항구를 헤매다 쾌속선의 번스비 선장을 만나 거액을 주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상하이로 가기로 합니다. 출발한 탕카데르우는 태풍을 만나게 되어 엄청난 속도로 달리지만 배가 출발하는 시간에 상하이까지 5km나 남아있어 선장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수평선의 상하이를 떠난 미국행 기선이 나타나자 픽스는 탕카데르우에 구조 신호용 소형 대포를 발사해 그 배에 타게 됩니다. 한편 픽스가 술집을 떠나자 술집 종업원은 파스파르투를 침대로 옮겨졌지만 그는 비틀거리며 부두로 가서 카르나티크호에 타고 갑판에서 정신을 잃고 골아떨어집니다. 파스파르투는 13일 아침 요코하마에 닿았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배가 고팠지만 돈이 한 푼도 없는 파스파르투의 눈에 일본의 온 고개단의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파스파르투는 고개단을 찾아가 단장에게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무대에서 피라미드의 맨 아랫부분에 반드시 누워 코에 사람을 태웠습니다. 이윽고 여러 명의 고개사들에 의해 멋진 인간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는데 아랫부분에 파스파르투가 피라미드에서 멋대로 뛰쳐나와 피라미드가 무너져 버립니다. 주인님, 파스파르투예요. 한편 요코하마에서 포그와 헤어진 픽스는 체포영장을 손에 넣었지만 포그가 영국 영토에서 벗어나 쓸모가 없었습니다. 픽스는 제너럴 그랜트호에서 파스파르투를 만나 그에게 마구 얻어맞지만 이제부터는 포그가 빨리 런던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포그 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일 뒤인 12월 3일 제너럴 그랜트호는 무사히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했는데 기차 시간에 여유가 있어 세 사람은 샌프란시스코를 구경하게 됩니다. 몽고메리 거리에 왔을 때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나왔고 포그의 뒤쪽에서 붉은 수염을 기른 프록터 대령이 덤벼들었는데 픽스가 두 사람 사이에 뚫고 들어와 주먹을 대신 받아냈습니다. 이 양키너마, 뭐라고, 이 영국 놈이 언제라도 상대해 주마. 뉴욕행 기차는 끝없이 동쪽으로 달렸는데 기차가 잠시 정차했을 때 아우다는 승객 사이에서 프록터 대령을 발견하고 두 사람이 마주치지 못하도록 그들은 포그와 트럼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2월 8일 걱정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 포그가 스페이드를 내려고 했을 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같으면 다이아몬드를 내겠는데. 결국 객차의 마지막 칸에서 포그와 프록터 대령이 결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은 인디언들이 열차를 공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 기차를 멈춰주세요. 이제 곧 커니역이에요. 그 역 옆에는 기병대의 요새가 있습니다. 이대로 커니역을 지나쳐 버리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파스파르투는 문을 열고 나가 객차 밑으로 열차의 맨 앞에 도착해 기관차와 열차 사이의 연결핀을 벗기자 기관차는 더 빠르게 앞으로 달려나가고 열차는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기병대가 급히 달려오자 인디언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승객 세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사라진 승객 가운데는 파스파르투도 끼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포그의 말에 대위는 추격팀을 꾸려주고 밤늦게 그들은 승객들을 무사히 구해서 돌아온 픽스는 약속한 현상금을 군인들에게 전합니다. 기차를 놓친 포그는
픽스의 제안에 따라 설매를 타고 가는데 기차는 큰 반원을 그린 코스로 갔지만 설매는 대평원을 가로질러 가서 오마하까지 5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곧장 오마하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튿날 저녁 4시에 기차는 시카고에 닿았고 일행은 곧 뉴욕행 열차로 바꿔 탔습니다. 기차는 허드슨 강 오른쪽 강변에 있는 역 안으로 들어갔는데 리버풀로 가는 차이나우는 45분 전에 출범한 뒤로 차이나우를 놓치면 내기는 포그가 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그는 포기하지 않고 선체는 강철로 이루어졌고 가파는 나무로 만든 증기선 헨리에타우를 발견해 한 사람당 $2,000를 내고 프랑스 보르도까지 태워다 주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겨우 배를 탔지만 보르도가 목적지가 되면 혁신클럽에 제때 도착할 수가 없었는데 포그는 선원들을 돈으로 회유해 스피디 선장을 가두고 목적지를 리버풀로 바꿉니다. 날씨가 나빠서 애를 먹고 있었지만 많이 늦은 건 아니었는데 배에 석탄이 떨어지자 포그는 스피디 선장을 데려와 미친 듯이 날뛰는 그에게 $60,000라는 거금으로 배를 사게 됩니다. 석탄 대신 나무로 헨리에타우의 속력을 유지하려면 많은 나무가 필요했는데 목재 대부분이 아궁이 속으로 사라져 12월 20일에는 헨리에타우는 쇠붙이만 남은 채였습니다. 드디어 아일랜드 해안과 패스넛 등대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뗄나무가 부족해 이 속도라면 약속 시간까지 혁신클럽에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포그는 영국 본토로 가는 우편물이 아일랜드 퀸스타운에 내려지면 급행열차로 더블린에 운반되고 거기서 쾌속선을 타고 리버풀로 보내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그 일행은 더블린에서 리버풀로 가는 쾌속선으로 갈아타고 12월 21일 오전 11시 40분에 런던을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리버풀 항구에 상륙했습니다. 이제 포그가 승리하는 것은 확실했는데 순간 픽스가 포그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고 체포영장을 들이밀고 포그를 세관해 어느 방에 감금합니다. 포그는 마음이 괴로웠지만 침착하게 나무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소란이 일더니 아우다와 파스파르투와 픽스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비슷해서 사흘 전에 진짜 범인은 붙잡혔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포그는 조용히 일어서 픽스를 노려보다 번개처럼 픽스를 때려 눕힌 후 서둘러 열차에 올랐지만 런던에 닿았을 때는 8시 50분으로 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튿날 포그의 집은 아주 조용했는데 포그는 예금된 £20,000를 잃었고 경비로 엄청난 돈을 써서 거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우다는 생명의 은인인 포그의 행동으로 그를 깊이 존경하고 있었는데 오후 7시 반쯤 아우다를 자기 방으로 부른 포그는 남은 마지막 재산을 아우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포그 씨, 가족과 친구를 한꺼번에 얻고 싶지 않나요? 저를 아내로 맞아 주시지 않겠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초인종 소리의 모습을 나타낸 파스파르투는 분위기로 두 사람 사이에 모든 일을 알아챘고 포그의 요청에 교회에 결혼식을 예약하러 가는데 20분쯤 지나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주인님, 내일은 결혼식을 올릴 수 없습니다. 내일은 세계 일주에 나선 포그는 동쪽으로 자꾸 나가서 360도를 돌면 24시간이 되기 때문에 포그 일행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를 번 셈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인 12월 21일 토요일에 혁신클럽에는 5신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포그를 기다렸는데 80일간 세계 일주는 런던에서 큰 이야깃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포그는 돈을 벌려고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한 것은 아니라 지구가 좁아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었을 뿐이라 남은 돈 1000파운드를 파스파르투와 픽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규칙이라면서 파스파르투에게 1920시간 동안 나간 가스 요금을 내게 했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 포그와 아우다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줄 베른의 고전 명작으로 영국 신사 필레어스 포그와 프랑스인 하인 파스파르투가 80일 만에 세계를 일주한다는 내용입니다.
63년 후인 1936년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장 콕토와 친구 마르셀 키리, 줄 베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나섰으며 그 기록을 책으로 남긴 바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56년 마이클 앤더슨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는데 영화사에서 최초로 카메오 개념을 도입한 작품으로 44명의 유명 배우를 잠깐씩 출연시켰습니다. 카메오란 보석 등의 액세서리를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영화계에서는 유명인들의 깜짝 출연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줄 베르는 SF와 모험 소설가로 프랑스의 항구 도시인 낭트에서 태어났는데 SF 소설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와 배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키워나갔으며 로빈슨 크루소 같은 모험 소설을 즐겨 읽으며 모험가를 꿈꿨습니다. 원래 법학을 공부했지만 나중에 문학을 전공했는데 낭트가 항구 도시라서 여행에 관심이 많았고 이것이 그의 작품들을 쓸 때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의 모험과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SF가 그의 작품의 두 가지 테마인데 서구권에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주요 저서로 기구를 타고 5주일, 지구 속 여행, 지구에서 달까지 달나라 여행, 해저 2만 리, 15소년 표류기, 카르파티아의 성 등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저기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마냥 기다린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둘이 함께 바로 지금 여기서. 정현주, 다시 사랑.